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장예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한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재용 아나운서 대신에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5월에 한번 왔었어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자리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와 살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 그리고 알찬 소식 준비해놨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에 앞서 11월 21일 월요일 날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이더라고요. 오늘은 어떨지 걱정인데 오늘 날씨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주말 동안 늦가을 정치가 완연했는데요. 모레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점차 기온이 내려갈 텐데요. 주 후반에는 따뜻한 옷차림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충남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또 오전에 일시적으로 인천과 경기 남도, 세종과 전북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 내륙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도 많은데요.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안개는 걷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9.5도, 전주는 7.5도, 제주는 14.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서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평년보다 5에서 9도가량 높아서 온화함이 감돌 텐데요. 서울은 16도, 대구와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밤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 카타르 날씨, 한낮에는 여름 마냥 더운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 궁금하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빨리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알바생 반말 손님 대응법 논란입니다. 반말에는 반말로 대꾸한다는 한 알바생의 이 자칭 노하우가 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이 손님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경험한 갑질 유형으로 반말을 꼽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반말하는 손님들에게 복수하는 작고 사소한 나만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두고 네티즌들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반말을 하는 일부 손님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 같은데요. 작성자가 말하는 이 반말 손님 대응법,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네, 작성자 A씨가 얘기한 반말 손님 대응법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반말하는 손님들을 이른바 꼰대라고 규정을 하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끝까지 반말로 맞대응을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A씨는 이 반말하는 손님들한테는 나갈 때 굳이 인사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주위에 다른 손님들이 있다면 그 손님에게는 오히려 더 정중하게 존댓말로 응대를 하게 되면 이 반말한 손님의 당황함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먼저 말을 놨기 때문에 화는 나지만 굳이 민망해서 항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겠네요. 하는데요. 네, 일례로 한 할머니가 얼마고 계산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A씨가 3만 원 일시불로 해줄까? 이렇게 응대를 했다는 겁니다. A씨의 말을 들은 이 손님들이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반말에 맞대응하다 보면 대체로 당황하면서 오히려 나갈 때는 먼저 존댓말로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말에는 반말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건데
두 번째 반응이 또 궁금해지는데 두 번째 방법은 또 뭔가요? 네, 두 번째 방법 눈치 주기인데요. 눈치 주기. 가령 A씨는 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을 하게 되면요. 유심히 보다가 근처 아무 지역 이름이나 얘기를 하면서 혹시 무슨 지역의 김땡땡 씨를 아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네. 손님이 만약에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면요. 아, 그 사람 저희 아버지인데 저한테 반말을 하길래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제가 못 알아보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 와. 그러니까 아는 사이도 아닌데 반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돌려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눈치를 준다는 겁니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반응은 어떤가요? 네티즌들 갑론을박 이어졌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작성자가 서비스직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 내 가게도 아니고 남의 가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아르바이트생 잘못 뽑으면 가게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누구는 일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반말 대우받으면 기분이 좋겠냐. 나이랑 상관없이 처음 만났으면 존댓말 얘기하는 게 기본 예의가 아니냐. 유치원에서 배운 건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쌓였으니까 저렇게 대응한 것 아닐까라는 글쓴이를 옹호하는 그런 댓글도 다수 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단 그럼요. 말이에요. 네. 다 누군가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 대하듯이 따뜻하게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이슈 몰랐던 조상 땅 온라인으로 찾는다입니다.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5년간 이 350만 필지가 주인을 찾아갈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복잡한 서류를 발급받아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정보 오픈 플랫폼 V월드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이미 그 땅을 찾은 분들도 네. 계실 테고 혹은 아예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맞아요. 텐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의의 사고로 피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 조상들의 경우에 후손이 모르는 이 조상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 토지 소재지를 알려주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 서비스인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 건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연평균 73만 필지가 주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후손들을 도와주는 기묘한 서비스인데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직접 지참해서 관할 지자체, 시군구 지자체까지 가서 방문을 해서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이 비대면 행정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도 하고 결과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도 빨리 해야겠는데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조회 대상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이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V월드를 통한 이 신청 시에 이 증명서들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공인 인증을 통해서 신청인 본인 확인을 하시고요. 조회 대상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정보를 입력한 뒤에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를 지정을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고 담당자 확인을 거쳐서 3일 이내에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열람도 하고 출력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거나 혹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시스템상 이유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후손들만 지금은 신청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조상 땅 찾기 서비스라는 것이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와 신청인 간의 이 상속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요. 가족관계 등록
등록부가 도입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 상속관계를 입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적등본을 통해서 이 상속관계를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대법원 이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이 온라인으로 이 본인이 아니라 상속인,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 부모들도 발급을 할 수가 있지만 재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후손들만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이전에 사망한 분들의 후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적등본을 지참하고 관할 시군구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이 소식 듣고 벌써부터 이게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네. 모르겠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도 이거 늦으면 안 되니까요. 네. 빨리 이거 방송 끝나면은 주상님이 혹시 놓치신 땅이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 주 69시간 근무 야근 공화국 우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노동자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기본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산술적으로는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야근 갑질의 주범인 이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뭐 간단하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노동계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앞서 요구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 주신 포괄임금제 폐지입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포괄임금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해두고요. 이에 상응하는 고정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간외 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이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제도라면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이 포괄임금제 제보 사례를 보시면요. 직장인 A씨는 입사 후에 거의 매일 출장을 다녔고 하루에 12시간 넘게 고강도 업무에 시달렸지만 회사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출장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출장했을 경우에 이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체 휴무나 수당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IT 개발자로 일하는 B씨는요. 연봉 2,700만 원을 받는데 야근과 주말 근무를 거의 매일 한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 급여 명세서도 주지 않아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중에 19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포괄임금제 도입하고 있는 기업 57.9%에 달했습니다. 2020년도 비슷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곳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도입률이 37.7%로 나타났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해서 이 고정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실제 연장 근무 시간이 이를 초과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도 3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거는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인데 이 공짜 노동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아주 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수림 씨 그리고 안건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빨리 제가 경제 요즘에 관심이 많아요. 네. 안건우 기자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그래서 오늘 가장 관심이 많은 투자에 대해서 투자. 여러분 투자가 지루하세요? 아니면 즐거우신가요? 둘 다요. 둘 다요. 요즘은 지루해요. 지루하면 안 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루한 투자라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요,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죠.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가 즐거우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좋은 투자란 지루한 것이다. 그래요? 네. 좋은 투자란 지루한 것이다. 제가 그 지루함을 못 견뎠어요. 네. 다 그렇죠. 약간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좋은 투자를 하려면 좀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장기적인 안목을 길러야 좋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년, 10년 후를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숫자로 보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본능인데요. 오늘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학적이라는 숫자 좋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얼마길래 천문학적인 숫자야. 그렇죠. 근데 오늘도 좀 놀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어떤 기업 예시를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전자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죠. L기업입니다. L기업의 투자금 키워드 바로 3인데요. 3 하면 어느 정도 액수일까요? 근데 앞서 오늘 좀 띄워놓은 게 있으니까 3이면 한 300억 정도? 예시가 아니에요? 통이 작아요. 통이 작아. 좀 더 가, 좀 더 합시다. 기업. 기업이면 한 3천억이에요. 3천억. 3천억? 3조 갑시다. 네, 우리 좀 더 크게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L기업의 투자금 무려 3조입니다. 진짜 3조. 와. 네, 3조입니다. 향후 5년간 이 분야의 연구 개발에 3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들이 점찍은 바로 이 연구 분야 바로 AI입니다. 데이터인데요. 예. 특히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L기업은 지난 2020년 AI 연구원을 설립했고요. 서울대, 미국 미시간대, 캐나다 토론토대와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L기업 전체의 AI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AI 연구 개발을 위해서 3조가 넘는 네. 금액을 투자했다는 건데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그 이유, 어떤 기술을 구현하려고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 청사진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선보인 초거대 AI 모델 이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간처럼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AI라고 합니다. 언어나 이미지, 영상 같은 인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요. 이 모델의 기술이 완성이 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AI 전문가입니다. L기업은 전자부터 화학, 통신사 같은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계열사에서 전문적인 데이터와 논문, 또 특허 이런 정제된 말뭉치들을 AI가 학습을 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AI 전문가로서의 활약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역시 AI가 똑똑해. 그래서 이 AI 전문가가 탄생하게 되면은 산업 현장에서 사실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도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조 넘게 투자할 네. 만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보여준 다른 기업도 있을 텐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유 사업과 이동통신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대기업이죠. 바로 S사입니다. 자, S사는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미 대규모 R&D 투자로 수혜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분야였습니다. 지난 2012년 반도체 제조사 H사를 인수한 뒤에 2018년에는 사상 최대 연간 17조 원을 투자해서 성장 기반을 닦았습니다. 자, 그 결과 S사의 반도체 사업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2018년 당해 매출 40조 4천억 원, 영업이익에 20조 8천억 원,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업황부진으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투자를 10%가량 줄였어요. 근데 S사는 시장 성장성을 예측해서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S사의 3대 큰 축으로 통신, 정유와 함께
반도체 분야가 꼽힐 만큼 폭풍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와, 10년 전에 네. 인수한 반도체 회사가 10년 후에 10배가 넘는 실적을 낳은 거잖아요. 대단하죠. 이 R&D 투자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초과해서 꾸준한 이익 창출하는 벤처를 우리가 캐시카우라고 하거든요. 네네. 소란 말이에요. 현금소. 근데 반도체 분야에서 이 R&D 투자를 성공했으니까 지금 또 다른 소, 캐시카우를 또 꿈꾸고 있을 것 같은데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최근에 어떤 기술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나요? 저는 키우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S사의 다음 그 R&D 투자 분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S사가 최근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기술 분야가 바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고니켈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성능이 뛰어나고 안전성을 갖춘 배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는요, 니켈 비중이 높아지면 주행 거리가 길어지는 장점이 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S사는 2018년 니켈 비중을 80% 수준으로 높인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전기차에 적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포부를 보였습니다. 제가 앞서 그 투자금이 어느 정도일 네. 것 같냐는 질문에 제가 300억이라고 해드렸어요. 왜 그랬어? 300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너무 통이 좁았는데 네. 지금 투자 규모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조로 시작해서 네. 17조. 다음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요래서 이제 정유와 유통하면 생각나는 요 기업을 또 꼽을 수밖에 없어요. G사인데요. 예. G사는 최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투자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향후 5년간 미래 에너지와 모빌리티 이런 핵심 사업에 무려 21조 원을 더 커졌어, 더 커졌어요. 투입할 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 21조 원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좀 진짜 계산을 엄청나다. 해봤어요. 계산이 안 돼. 우리나라 2022년에 올해 재난과 네. 안전과 관련된 한 해 예산을 찾아봤더니 요게 네. 21조 정도 됩니다. 아, 한 해 예산에 한해 맞먹는 예산. 수준인 거예요. 재난의 예산에. 제가 한 2억 20억 정도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네. 21조 저는 정도는 모르죠. 거의 모르겠어요. 몰라요. 예. 네.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주력으로 미는 분야가 있을 텐데 어떤 분야를 밀고 있나요? G사의 이중 투자액의 한 절반에 이르는 10조 원이 신사업이나 벤처에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G사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기 챌린지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스타트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발빠르게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대기업은 사업화 추진을 하는데 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은 각자 주력하는 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아주 지루하지만 또 긴 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이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5년 뒤, 10년 뒤에는 이 꿈이 정말 현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준비한 소식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자동차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자. 네, 이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함께해 주실 이인철 변호사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온라인에서 이게 자동차들 잘 나오는 거 보면 네. 어우 재밌어 이러고 보는데 오늘 그 자동차 영상들 보는 시간이잖아요. 안금 네. 기자가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재미난 영상들 준비되어 있나요? 재미나면서도 이게 참 이게 재미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아찔한 영상. 아, 아찔한, 네. 차차차 핫클릭인데요. 첫 번째 영상은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입니다. 아유, 또 누웠네. 아유, 누웠습니다. 한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이 취객을 피하지 못하고 그만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머머머. 나라면 피할 수 있었을까? 참 그게 의문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에요.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아. 바닥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덜컹해서 피했는데 뭔지 보셨나요? 다시 천천히 뭐예요? 보시죠. 사람이었어. 중앙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어머. 야.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차가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이른바 역과 사고가 벌어지고 밟고 말았습니다. 지나갔어. 사람을 밟고 예. 지나갔어. 예. 사람 괜찮아요? 불행 중 다행으로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뒷바퀴에 피해자의 다리 쪽이 역과가 되면서 치료를 위해서 아유.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네. 또 경찰 조사를 했더니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요. 아우. 고정적인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는 네. 건 너무 다행인데, 근데 피해자만큼이나 운전자분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밤에 운전을 쫙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 한복판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솔직히 못 피했을 네. 것 같아요. 저희 아, 예상을 많이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운전자가 바닥에 뭔가 물체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서행을 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밟지 않으려고 노력한 뒤에 차를 멈췄다고 하는데요. 차에서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제서야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았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요. 모든 구호 조치가 끝난 뒤에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경찰로부터는 무과실은 힘들 것 같고 아유. 운전자의 과실이 7, 피해자 과실이 3이 될 것 너무 같다. 억울하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7대3 이게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지만 어쨌든 운전자의 과실이 꽤 높게 네. 잡혔는데요. 혹시 이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저런 사고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데 완전 무죄를 선고받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 우리 일명 스텔스 보행자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항공기처럼 야간에 저렇게 만취해서 누워 있으면 운전자 눈에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스텔스 보행자와 일어나는 사고를 스텔스 보행자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매년 200에서 300건씩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망도 매년 20에서 40명대, 아이고. 20명에서 40명, 40명이 다 사망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행자는 운전자가 발견하기도 어렵고 피하기도 어려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데요. 이 전혀 예측할 수 없거나 회피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깜깜한 도로가 아니라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이었고 운전자도 이 보행자를 보고 서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전방 주시 의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죄가 선고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이 돼서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야간에 자주 나가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이게 아니면 놀러 나가시는 분들 네. 있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옷 색깔이 아주 좀 중요합니다. 밝은 색 입어요. 맞아. 어두운 색이면 본인의 과실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밝은 색이면 눈에 잘 띄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 밤에 나가실 때는 꼭 밝은 색. 야광, 바지도 형광색. 백바지, 구두도 백구두 이런 거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 옷 색상을 최대한 밝게. 네. 이렇게 입고 나가면 안 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아무튼 이렇게 이게 밝게.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유. 사고 위험이 높은 거니까 네. 이 술에 취해서 도로에 위험하게 누워 있는 건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영상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영상은요. 삐뽀 사람이 아니라 요걸 구조하러 갔어요. 바로 커피를 긴급 구조합니다. 무슨 입니다. 얘기예요? 자, 사이렌을 켜고 긴급하게 달리는 구급차가 병원이 아닌 또 이상한 곳으로 샜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운전자의 뒤편에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어머머머. 다가오는 구급차, 응급 상황인 줄 알고 차들 다 비켜주고 있죠. 잘 길 비켰네요, 터주는데요. 또. 예. 카페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졌나 싶었는데 운전자가 뒤에서 유유히 뭐예요? 커피를 들고 나오는 아, 거예요.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아이. 다시 구급차에 올라탄 운전자가 경광등을 켜고 출발하는 모습이 그대로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이야. 아니 급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네. 너무 급하면 그렇죠. 그쵸. 근데 저건 커피를 사러 간 거야. 환자를 이송한 것도 아니고 물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커피를 본인이 마시려고 이건 아니죠. 저도 이 소식을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저는 약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네. 이게 환자 급한 환자 내려주고 아, 그다음에 이제 내려주고? 커피를 사러 가게 하니까 했는데 그럼. 아니 이게 근데 구급차 아니잖아. 측에서 입장을 또 표현을 했다면서요. 네, 사과를 했습니다. 어.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아. 네. 관계자 말에 의하면 그날 오전 9시에 인근 요양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려는 그런 예약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요양병원으로 환자를 모시러 가던 구급차였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 여유가 좀 조금 있다고 있어서. 운전자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구급차 운전자가 8시 43분에
커피 전문점을 들러서 커피를 사서 병원으로 간 거라고 합니다. 아니 가다가 네. 커피를 마실 정도의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그 삐용삐용 사이렌 그렇죠. 울지가 않았죠. 네. 솔직히. 네. 그러니까요. 이 구급차 그 관계자 쪽도 보통 네. 병원에서 지금 당장 와달라는 게 아니다. 9시까지 와달라 이런 식으로 이송 시간을 예약을 할 때는 응급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광등만 켜고 사이렌은 울리지 않는 게 맞아요. 원칙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응급 환자나 응급 의료 종사자를 싣고 갈 때는 빠른 이송을 위해서 사이렌을 울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또 이송이 끝나고 복귀할 때는 경광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매뉴얼이 있었던 건데 맞아요.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긴급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구급차 운전자가 사과를 한 거고요. 관계자는 이번 일로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할 것이고 또 긴급 자동차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 네. 인철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런 경우처럼 네. 뭐 구급차가 긴급 이송할 때가 아닌데 사이렌을 켜고 달린다 이렇게 되면 뭐 과태료나 뭐 범칙금 이런 게 있나요? 당연히 있죠. 만약에 구급차 운전자가 이 응급 용도 이외의 용도를 이렇게 운전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나 아니면 이제 뭐 사회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신뢰 원칙인데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그래, 아시죠? 맞아. 그 맞아요. 생각나. 늑대가 나타났어요. 근데 처음에 믿었지만 나중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맞아요. 근데 구급차가 나타났어요. 지금은 다 믿잖아요. 그래요, 믿어요. 근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중엔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네. 맞아, 정작 중요한 이 순간에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믿을 수 있게 정직하게 좀 운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긴급 자동차로서 특혜를 받는다는 건 긴급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할 때라는 거. 그럼요. 맞아요. 그걸 네.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또 뭔가요? 네, 이번에는 블랙박스 오디오의 중요성입니다. 네, 이번에도 구급차 얘기인데요. 이 구급차는 진짜예요. 찐입니다. 네. 응급 의료 종사자를 싣고 긴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던 중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영상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네. 구급차가 긴급하게 가고 사이렌을 삐뽀삐뽀 울리면서 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듭니다. 자, 깜빡이를 켰을까요? 급하게 깜빡이를 켜면서 끼어들었으니까 구급차가 결국 피하지 못하고 크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고 가던 중이었잖아요. 그럼 앞차가 비켜줘야 되는데 그쵸. 그 앞을 그냥 가로막았어. 차선 변경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고를 좀 다시 자세히 좀 천천히 살펴봐야 돼요. 네. 당시 구급차가 편도 5차로에서 4차선 주행 중이었고요. 앞차는 3차선을 주행하고 있었거든요. 앞차가 우측으로 진입하려고 한 번에 2개 차로 변경하다가 뒤에 구급차를 훔이 추돌한 겁니다. 네. 당시 구급차의 조수석에 응급구조사 탑승하고 있었고요. 다른 병원으로 환자 급하게 이송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머. 그런데 사고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당연히 구급차 측에서는 무과실 주장했고요. 앞차 측에선 우리가 추돌당했는데 우리가 왜 가해자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항상 교통사고의 문제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사고 과실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정확한 과실 비율은 재판까지 가야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영상으로 봤을 때는요. 응급구조 차량 먼저 비켜줘야 되고 또 앞차가 굉장히 무리하게 차선을 여러 개를 걸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앞차의 과실 비율이 훨씬 높게 잡힐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 아쉬운 점은 사이렌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급차 운전자에 따르면 자기는 사이렌 소리 크게 울리면서 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블랙박스에 녹음 기능이 없어서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차 운전자는 자기는 응급 소리를 못 구조차에 있는지 들었다. 몰랐다라고 하면서 자기 과실 비율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구급차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물론 앞차 블랙박스에 이 소리가 녹음이 된다고 하면 녹음이 되어 있겠지만 앞차 운전자가 이걸 자발적으로 내놓을 리는 사실 그렇겠죠. 만무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데 꼭 구급 차량뿐만 아니더라도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블랙박스 녹음 기능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깜빡이를 제대로 켰다라든가 경적을 울렸다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블랙박스에 오디오 켜놓는 습관 꼭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통사고 블랙박스 볼 때마다 전 비디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오디오의 유무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영상이에요. 네, 끝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입니다. 뺑소니인데
뺑소니 신고가 안 된대요입니다. 이게 또 뭔 어떤 소리야? 영상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네. 한 아이가 먼저 뛰어가요. 아유, 아이들아, 그렇게 뛰어가면 안 돼, 안 돼. 그런데 바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가 저렇게 아이를 충돌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려요. 뭐 그냥 가요? 네, 오토바이가 출발할 때까지도 저기 초록불이었거든요. 예. 명백한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한 상태에서 애를 쳤어. 예. 근데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갔다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황당하죠. 근데 아이는 괜찮아요. 그 다친 아이의 네. 어머니 말에 의하면 아이가 오른쪽 다리에 큰 멍이 들었고요. 사진으로 찍어서 집에서 상비약으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뭐 병원엔 따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의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았는데 네. 담당 수사관이 법적으로 상해 증거가 있어야만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아, 이 상해 증거라는 게 그럼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상비약으로 치료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료 기록이 없었다는 게 아유, 문제였어요. 그런 거 왔었어요. 게다가 사고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이라 병원에 가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부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2주가 지나서야 알려줬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뭐 이거 부모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현장에 목격자도 많았고 많았죠. 또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데 신호 위반에 이거 뺑소니잖아요. 근데 이거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뭐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네. 쉬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사건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증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 이제 당시에 뭐 멍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진은 뭐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진단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예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증거가 그렇게 효력이 높지는 않아요. 증거가 효력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건 사고 즉시 발휘받아야 됩니다. 그 발급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로 병원에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바로 CCTV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바로 증인을 확보해서 진술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주나 3주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도 없고 맞아.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진단서를 발급해줘야지 사진만 보면 사실 이게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알 수가 맞아, 없어요. 맞아. 그래서 그 증거가 효력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사건 사고 발생할 경우에 증거를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화재의 자동차 영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이것입니다. 연예인이 잃어버린 물건 비싸게 팝니다. 오. 연예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비싸게 판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 관련된 실제 사건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슈퍼스타 역할은 제가 합니다. 네. 자, 남편 역할은 남편이 저요? 바뀌었어요. 뉴페이스. 그러시겠다. 김한태 씨가 하고 제 물건을 주워갈 습득자 역할은 예인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사연 속으로 고고! 나는 셀럽, 날 때부터 셀럽, 6가지 연예인,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불리는 저는요. 제가 입고 걸치는 모든 것이 유행이 될 정도로 조금은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끼는 립스틱이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 여보, 내가 아끼는 그 립스틱 어디 갔지? 내가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없어. 아이고, 그 방송국 대기실에서 썼잖아. 또 왜 또 깜빡하고 온 거 아니야, 그거? 아, 정말? 내가 워낙 많이 아끼는 립스틱이라 연예인 박수림 거라고 이런 데 써놨거든. 아이고, 이거 박수림 거라고 써놨으면 주워간 사람이 연락을 하겠지. 당신이 쓰던 립스틱을 누가 다시 쓸 리도 없을 테고. 그냥 차분히 기다려 봅시다. 알았어. 물건 주운 사람한테 연락 오면 세례금을 두둑히 드릴 거야. 나 같은 슈퍼스타의 물건을 주웠으니까. 그럼. 남편이 좀 어색하다. 그렇게 물건을 주운 사람이 연락을 주기만 애타게 기다렸는데 제 립스틱은 뜬금없는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로 중고 장터에서 연예인 물건이라면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던 겁니다. 골라. 연예인 립스틱 팔아요. 박수림이 직접 쓰고 만든 립스틱. 아직도 슈퍼스타의 온기가 남아있답니다. 여러분, 오세요. 이거 내 립스틱인데? 여보세요. 왜 남의 립스틱을 팔아요? 훔친 거 아니에요? 아니, 훔치다뇨. 바닥에 굴러다니다가 쓰레기통에 직행할 뻔한 걸 제가 합법적으로 주워다 파는 건데. 뭐, 문제 있어요? 아니, 당연히 문제가 많죠. 이건 제 거예요. 이러다 남이 볼까 봐 진짜 두렵다. 진짜 무섭다. 그냥 제가 살 테니까 주세요. 얼마예요? 연예인 그 프리미엄 아시죠? 그게 좀 붙어가 좀 비싼데 100만 원. 내가 100만 원에 드릴게. 오 마이 갓 레인지. 뭐?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무슨 100만 원이라고요? 말도 안 돼.
아니 그야 연예인이 직접 쓴 거니까 그렇죠. 이거 보세요. 박수림 씨의 손때가 가득 묻어 있죠. 이런 건 팬들 사이에서 한정판으로 불린다고요. 아니 안 사실 거면 저리 가세요. 그냥 나 박수림 씨 팬들한테 팔라니까. 아니 제가 잃어버린 물건이 연예인 프리미엄 붙어서 고가에 팔리고 있다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팬들의 팬심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네, 연예인의 네, 물건을 주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팔아요. 이거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난달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는데요. 그룹 BTS의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이었습니다. 판매 물건은 한 유명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버킷햇 번거지 모자입니다. 네. 판매자 A씨가 제안한 희망 가격 무려 1,000만 원이었는데요. 와, 이 모자가 원래 14만 8천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10만 원대 제품을 이야. 1,000만 원에 판매한 겁니다. 야. 판매자 A씨는 가격 내고 조정 없습니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 말했습니다. BTS 정국 씨가 쓴 모자를 주었는데 그걸 중고 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팔겠다 내놨다. 이건 누군가 장난친 거죠. 근데 이제 정국이 비슷한 시기에 모자를 썼던 사진은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요? 그 사진이 직접 올라와 있고요. 또 A씨는 해당 모자의 소유권이 이제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해 9월에 모자를 습득을 했거든요. 분실물 신고 맞아, 후에 맞아. 이 사진 반년 기억나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래도 주인을 찾아주던지 혹은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그럼요. 본인이 이걸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논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 A씨가 이 모자를 획득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전국의 사진이. 근데 A씨가 지난해 9월에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을 했고 또 네. 모자는 당시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었다 이렇게 아하.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분실물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게 자기가 외교부 직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공무원증 올려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게시물로 인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A씨는 얼마 뒤에 판매글을 삭제를 했고요.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이 나오니까 이미 퇴사했다라면서 더 이상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도 네.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먼저 소유권 문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분실물 신고한 이후에 6개월간 뭐 찾는 전화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A씨 소유가 맞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뭐 BTS 모자를 이제 습득하는 일은 없지만 길 가다가 지갑을 발견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돈 같은 거를 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죽기 집에서 가지고 사람인데 저는 안 야. 죽을 것 같아요. 남안 볼 때 슬 밟았다 슬 돈을 집어넣죠. 자,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네. 선택을 잘하면 내가 이제 돈을 가질 수도 있고 네. 잘못하면 내가 이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자,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지갑 같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이게 이제 유실물 센터로 가서 주인을 이제 찾아요. 주인 이제 나오세요. 근데 주인이 안 나오잖아요. 네. 6개월 동안 안 나오잖아요. 그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예. 나오면. 그리고 설령 주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네. 내가 주인한테 보상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5에서 20% 사이에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돈도 받고 받았을 얼마나 거고. 좋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신고를 안 하고 내가 그냥 가졌다? 그럼 점유유탐을 횡령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물건을 이제 봤을 때는 경찰에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러면 모자를 그냥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네. 치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A 씨가 모자를 이렇게 적법하게 취득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른 누군가가 사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구매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저 모자를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야 진짜. 궁금하다. 그거를 그냥 무효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선의 취득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물건을 적법하게 습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아무런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는데 다만 선의 취득에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도난품이거나 분실물인 걸 알고서 샀으면 그게 또 적용이 안 돼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고거래 마켓에서 어떤 아주 그 비싼 물건 아주 싼 값에 이제 가끔 파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 경우에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혹시 도난된 물건이나 분실물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이 A 씨의 말과 달리
이게 실제 BTS 전국의 모자가 아닌 거야. 아, 이러면 이제 이것도 생겼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 이 A씨가 BTS 팬들 이게 팬심이 있으니까 전국과 전혀 관련 없는 모자를 팔려고 했다. 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사기인 거죠. 예. 사기지. 간단하네요. 사기다. 간단해요. 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고거래 사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 중고거래 사기 문제가 많은 게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기꾼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처벌은 받겠는데 배상해줄 돈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면 결국에는 피해를 배상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배상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소송 절차로 가야 되는데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거든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상황이 그렇군요. 발생을 해서 예. 결국에 법적 절차로 배상받는 거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중고거래 할 때는 각별히 조심을 하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사건으로 좀 돌아가서 네. 그 이후에는 어떤 전개가 이루어졌는지. A씨가 결국 판매를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자수했구나. 자수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BTS 전국이 잃어버린 모자 맞았고요. 소속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5일에 이 외교부 직원 A씨,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네. 진짜 BTS 정국씨 모자가 맞는데 근데 왜 횡령 혐의를 받는 건지 이거 궁금한데요? 일단 네. 그 경찰이 모자를 외교부에 둔 게 확실했다. 그래서 네네.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봤고요. 네. 또 이 A씨가 외교부 직원이긴 하지만 계약직 직원이었고 또 유실물 보관이 주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이 아닌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개인 또 A씨가 자수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전국의 모자는 검찰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이 A씨는 그냥 모자 하나 1,000만 원에 팔려다가 결국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건데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개인적 횡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정말 순간적인 선택을 잘못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거를 본인이 습득을 해서 BTS에 찾아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BTS에서 사인하고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그 모자만 다른 사람 모자도 아니고 박수린 모자도 아니고 정국씨 모자인데 그냥 돌려줬었으면 그러게요. 그럼 더 좋았을까요?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좋죠. 지금이랑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네. 겁니다. A씨는 사인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받았을 수 있어요.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실물법에 따라서는 5에서 20%가량의 보상금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자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 13만 8천 원 이 정도에 판매되는 모자라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한 6, 7천 원에서 2만 한 3천 원, 2만 한 7천 원 이 원래는 정도 그렇게. 소액이 나올 수 있는데 네네. 여기서 또 이것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22%의 세금을 제하고 그래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가액이 크지 않으니까 웃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유실물 가액이 훨씬 큰 거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렇죠. 이게 보상금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게 되는 사례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국 씨였잖아요. 아미분들이 얼마나 또 제대로 찾아줬으면 미담이라고 또 올리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랬어? 그렇죠.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5점을 남기게 된 건데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물건 습득하시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뭐가 보인다고 욕심 절대 내시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뭐 다른 사람에게 모자 팔기 전에 사건이 일단락이 돼서 참 다행이긴 한데 이게 팬들의 팬심을 이용해서 이런 부정이득 취하는 일, 요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오늘도 알아두면 좋을 법률 이야기, 법률 정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서 고민 많으시지요? 그 고민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용환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오빠와 결혼한 올케 때문에 고민인 신우이의 사연인데요. 네. 올케가 돈을 잘 버는 편이어서 신우이도 처음에는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각색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저는 결혼한 오빠를 둔 30대 여동생입니다. 결혼하고 저는 오빠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족 행사에 오빠랑 세연이는 무조건 불참하거든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였어요. 오빠네 온다고 음식 다 차려놨는데 세연이네가 바빠서 못 간다고 100만 원을 턱 보냈더라고요. 처음엔 얼마나 미안하면 이렇게 큰 돈을 붙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제사 때도 부모님 생신 때도 코빼기도 안 비치고 돈으로만 때우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바쁘면 그럴까 싶어서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오빠네 집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세연이가 집에 사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라면서 집 구경도 못하게 하고 아이고. 잠도 호텔에서 재웠다는 거예요. 야. 세연이 말로는 고급 호텔로 신경 썼다는데 아니 고급이든 뭐든 아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게 말이에요? 그러다 얼마 전에 사달이 났어요. 엄마 아빠가 3살짜리 손주 보고 싶다라고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웬일로 세연이네가 저희 집에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온갖 진수성찬을 차리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날 되니까 세연이가 점심 딱 한 끼 먹더니 바쁘다고 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만 더 있다 가지 해도 꽤 가버리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세연이가 뭘 주고 간 줄 아세요? 흰 봉투에 돈 100만 원 넣어서 줬어요. 아이고. 100이네, 저희가 100. 돈 달라고 했어요? 일단 100.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데 그 소원 들어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든지 세연이한테 꽉 잡혀 사는 오빠도 짜증나고 뭐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세연이도 짜증나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긴 있는데 올케가 가족과 이제 전혀 교류 없이 모든 걸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기분이 상하신 것 아, 같아요. 그럼요. 처음에는 뭐 돈 100만 원 턱 내는 거 멋있어 보일 수 있었겠지만 전혀 이게 마음의 교류가 없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돈도 안 내고 안 오고 이런 것보다는 나아요. 그거보단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돈 넘어 그 이상의 관계로 묶인 그런 집단이다. 그런 감정 공동체이고 혈연 공동체이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고 실제 찾아가려고 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안타까울 텐데 제가 좀 지금 상황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 시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시어머니 좋던 시절 다 갔다. 요새는 며느님을 모시고 사느라 혹시 같이 사는 동안에 며느리 잠 깰까 봐 뒤꿈치를 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옛날하고 요새 고부관계는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지점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누가 더 어떻다 이런 표정 혹은 이런 상황을 떠나서 누가 제일 속상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올케 분이 아마 트롯 가수 행사의 여신이 아닐까. 바쁘니까, 너무 바쁘니까 못 와서. 근데 일부러 못 안 가기보다는 바빠서 못 가는 건데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말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진짜 투척하잖아요. 100만 원씩.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바빠라 하고 그게 돈 받아서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떨지 모르겠네. 아니 저도 방송 때문에 네. 이제 명절에 시댁을 못 간 적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돈을 보내진 않아서 저희 어머님이 보고 계실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돈이라도 좀 보내라. 보내드려야 돼. 아니 근데 사실 그 전에 미리 뵙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한 통 드리든지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좀 그쪽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도 젊었을 때는 아예 바쁘니까 돈 보내드리고 그 이해가 됐었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가족이 뭐야. 그 한 번이라도 이 얼굴 보고 정나는 게 가족이지 그러면서 좀 섭섭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솔루션 좀 봅시다. 네, 솔루션 봅시다. 전 너무 궁금해요. 자, 어느 솔루션? 돈이면 다야. 가족 교류 대신 돈 붙이는 세연이. 이거 솔루션이 뭘까? 첫 번째 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케이의 얘기 불안을 살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진성 씨가 불렀던 안동역에서라는 노래에 보면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뭐 이런 노래가 있는 네. 거예요. 예. 정말 이 올케, 이 며느리가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못 오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신우이가 보낸 사연만 보면 이 올케가 괘씸하고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시부모님이 가셨는데 집에 모시는 게 좀 그렇다고 호텔에서 주무시게 하고 사실상 제가 보니까 그 사이 아이도 좀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손주도 이걸 보면 조금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왜 이럴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아마도 이분이 물론 바쁜 것도 있었겠지만 이전에 곧 결혼을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수많은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 시가 쪽에 있는 흔히 말하는 시자가 붙은 사람들이 문턱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폭풍이 시작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당겨서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가 예기 불안이라고 예기 하는데요. 이런 결혼 전부터 예기 불안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예기 불안이 시작이 된다면 불안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방어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신우이가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손주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함이 또 크셨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 신우이가 이 며느리가 바로 가는 것을 보고 이 부모님의 안타까움을 보고 눈물이 다 나더래요. 이 신우이가 제가 볼 때 올케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CCTV와 같을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어쩌면 이 가족에게 있어서 만남이 더 절실한 가족이고 이 며느리의 불안이 큰 상태에서 이 두 가지가 상존하기 어렵다면 이때는 회피라는 방법이 가장 이 며느리로서는 선택하기 쉬운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지금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시가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부모님이 아들 집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시가가 두려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가의 간섭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굉장히 더 방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긴장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겁을 좀 먹은 건데 근데 맞아요. 겁을 먹었다 뿐이지 아직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맞아요. 시댁이 어떤 행동을 해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뭐 혹은 뭐 속상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우 입장에서는 충분히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뭐 시부모 바이러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완전 봉쇄, 원천 봉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보통 오빠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오빠 뭐야? 오빠 바보야? 이런 얘기. 굉장히 불편한 대화들이 오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추궁을 하거나 혹은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천 봉쇄를 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을 안 볼 사람이 아니라 이 죽지 않는 21세기에 사실상 아주 오랫동안 같이 가족으로 지내야 된다고요. 네.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이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모색, 곧 새로운 방법을 택할 때 먼저 정보를 취합해야 될 겁니다. 정보를 취합할 때 제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시 오빠죠. 오빠에게 뭘 물어보는가? 추궁이 아니고 도대체 언니는 어떤 점이 불편하고 또 언니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 어떤 것 같은지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그냥 천천히 그리고 추궁하는 방식이 아닌 물어보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집에 사람 오는 거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시부모님 현관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호텔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 찾아와 갔는데 못 들어오게. 와. 이거 정말 진짜 얼마나 서운하죠. 속상해요. 근데 며느리가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게 진짜 모르나 싶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고급 호텔로 신경 써서 보냈다. 노력했다 이거지. 예. 근데 나는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당연히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그러니까 올케가 자기 생각과 표현을 당당하게 하는 요즘 며느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러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부모가 언제까지 아들 집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오지 말라는 이 며느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상 이렇게 문턱을 못 넘게 하는 며느리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이것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상담실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의 술래잡기를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술래잡기고요.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술래잡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술래잡기의 끝을 누가 잡고 이 첫 번째 물꼬를 누가 틀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분명한 건 뭐냐. 이게 어떤 호통이나 혹은 중심을 침공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영원한 봉쇄가 이어질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야말로 햇볕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시간을 두면서 이 사람을 주변으로부터 중심으로 녹여가는 방식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이 올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답답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이 양상 안에 이 가족이 전체 힘을 들이고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면 그 방식은 중심으로 갑자기 들어가서 중심을 마치 해치우는 듯한 이 트로이 목마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안쪽이 아니라 가장 바깥쪽부터 천천히 안아 들어가면서 마치 우리가 온돌에 갑자기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면서 그 노골노골함을 즐기게 될 때 그제서야 감추었던 어깨를 이렇게 펴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죠. 그 햇볕 정책을 우리 가족이 어떻게 쓸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햇볕 정책. 자, 이 올케 얘기 불안을 살펴라가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붙이는 새언니. 자, 서두르지 마라. 올케가 오고 있다. 저기 멀리서 올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번에 그 3살 박이 손주, 곧 그 조카를 데리고 잠시 점심을 먹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점심을 먹으러 온 게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신우의 입장에서는 먹으러 왔으면 조금 이따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바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간 것에 방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온 것에 방점을 둘 것인가. 저는 그 방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오지 않던 신우가 왔다는 게 올케가 오지 않던 올케가 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원천 봉쇄하던 그 올케가 점심을 먹고 갔다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요구가 우리에게 있지만 이만큼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어쩌면 이 올케는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3, 4년 동안 이 올케가 거의 안 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조카가 3살인데 그 사이에 제사 안 와, 생신에 안 와, 그렇죠. 어머니 가시면 호텔에서 주무시게 집에도 못 오게 해. 이런 걸 보면 거의 3, 4년 동안은 아이도 또 가족도 오지 않는 상황인데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조카를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기 시작했고 첫 번째 발을 디딘 건데 이 시점에 문을 활짝 열고 이쪽에서 온풍을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왔다가 질려서 다시는 오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 네. 먼저 이 상황에 대한 해석 자체, 그 시선 자체를 왔다가 바로 갔다가 아니라 왔다. 그리고 왔다. 함께 했다. 여기에 방점을 두신다면 저 멀리서 그러네. 올케가 이렇게 뚜벅뚜벅 오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오래 있지 않아서 서운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예 안 오던 올케가 이제 오고 있고 시댁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게 네.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사이에 보시면 어쨌든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거는 네. 그냥 온 게 아니라 또 100만 원을 놓고 100만 갔네요. 원? 네. 100만 원. 이건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방문을 했으면 원래 돈을 안 놓고 가도 될 거예요. 밥 먹고 가서 또 금방 가서 미안해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안 올 때도 100만 원이 있었고요. 온 다음에도 100만 원이 있었죠. 이 얘기는 실제 이 상황에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은 미안함의 돈이 아니라 네. 어쩌면 이 며느리가, 이 올케가 가족 행사 비용으로 늘 설정해 놓는 비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정말 이 올케가 불안도 있지만 바빴을 수도 있고요. 뭔가 계속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첫 번째 왔다는 것, 두 번째 점심을 먹었다는 것, 세 번째 손주까지 같이 왔다는 것, 네 번째로는
100만 원이 미안함의 비용이 아니라 가족 행사 비용으로 이 올케가 정해놓은 비용이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저는 섭섭함이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3년 그래도- 동안에 액수는 안 변하네요. 그런데 그렇죠. 100만 원 그렇지. 인플레가 있는데. 그래도 올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공포 영화는 귀신이 팍팍 다가오잖아. 올케 갑자기 팍 어머니 저 왔어요. 이래버리면 무섭거든요. 서서히 오고 있다. 근데 바쁘면 아들 아니면 손자만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얼마나 정말. 손자가 보고 예. 싶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방법은 이미 다 해결이 뭐 쓸모없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안 와. 그러면 나머지 아들과 손주들은 올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야 며느리 안 오면 너하고 손주라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전 이게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아들도 보고 손주도 볼 수 있고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볼 수 있다는 네, 장점이 맞아요. 있지만 다른 또 단점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 집단, 곧 집의 덩어리가 한꺼번에 오지 않은 게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또 자식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심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이 며느리도 문을 열고 같이 묻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족이 갖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겁니다. 영원히 못 볼 것인가 이 우려가 있어서 일부라도 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와중에 또 며느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면이 있어서 갈등은 좀 되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리는 순간 누군가가 뭔가 풀어져서 한 걸음씩 걸어올 때 그 걸음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가 아니더라도 한 걸음 온다면 그 그래요. 한 걸음에 대해서 기쁨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 한번 살펴보죠. 자, 세 번째. 길게 보고 지난 추억을 칭찬하라. 칭찬하라. 제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신우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바보 같은 오빠도 짜증나고 이렇게 돈만 보내는 올케도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때 올케는 짜증이 안 나요. 그냥 신우이만 짜증이 난 거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누가 더 급한가를 봐야 돼요. 지금은 신우이가 급하고 시부모님이 급해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신우이는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신우이가 어느 지점에 움직일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까? 그 움직였으면 하는 그 대상이 원하는 방향 혹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솔루션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올케가 한번 왔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점심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에요. 또 이 지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기억과 추억과 공동의 이 공간을 어떻게 다음번에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도 아유 밥만 먹고 쏙 가버리더라. 밥맛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요. 와. 그때 와서 밥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 같이 와서 밥 먹으니까 나는 그리고 올케가 이 반찬 좋아하는지 몰랐네. 이런 이야기 있죠. 아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러나 급한 사람은 올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쪽 가족이 급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약간은 거리감을 두었던 사람도 한 번 문턱을 넘어와서 특별히 온도가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온도를 찾아왔을 때 기분이 좋았고 좋은 기억이 있고 그 있었던 자리에 대한 또 다음번에 회자, 곧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그 자리는 또 가고 싶은 자리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는 트랜스휴먼 시대라 그래서 몸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죽지 않는 시대입니다. 무병장수를 꿈꾸고 있어서 우리가 자식하고 사는 시간도 짧으면 55년, 재수 없으면 90년 산다 어르신들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아들, 손주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그렇게 올케도 신우이도 다 같이 오래 사는 세상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관계를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 긴 시선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 들으면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먼저, 그러니까 새언니 오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 너무 화사하다. 그 전에 칙칙했는데 김한태 씨 오니까 너무 화사해요. 뭐 이런 식의 칭찬을 해주고, 근데 오자마자 그래 짧게 왔다 갈 거야. 아유 너무 아쉽게 뭐 시간 이런 거는 언급하지 말고 네네. 좋았던 것만 계속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그러니까 그 전에 칙칙했군요, 여기가. 그렇지만은 않았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당장 변하길 바라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길게 봐라. 길게. 져라. 그렇죠. 우리가 왜 환골탈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김한태 아나운서가 이렇게 하면 완골탈태 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어떤 모양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데에는 다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이 전체 장면, 이 가족이 겪은 이 전체 장면에 이름을 하나 붙여본다면 4년 만의 점심이라고 얘기하고 4년 싶어요. 만의 점심. 이 며느리 곧 올케가 와서 가족들과 함께 잠깐이었지만 이 모여서 식사를 한 이 4년 만의 점심이라고 제가 영화 제목처럼 한번 붙여봤는데 네. 이 4년 만의 점심이 안타까움의 해석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쁨과 이게 참 특별함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긴 시선으로 봐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긴 시선으로 보다 보면 이 시누이도 아마 결혼하게 되실 겁니다. 결혼하시게 되면 막상 이 올케의 이 심정이나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절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올케를 맞을 준비하고 또 왔다면 기쁨으로 그 용기의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번에 또 만날 기대를 서로 함께 그 상상의 나라를 펼치도록 그 공간을, 그 심리적인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사연 주신 분께 끝으로 짧게 얘기 좀 해주시고 마무리 짓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연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고 네. 저는 이 시누이가 참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약간의 불평처럼 들리긴 했지만 사실 시누이가 올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오신다면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서로 세월이 지나서 서로 흉금 터놓을 시간 있으면 올케 나 옛날에 그런 일 있었는데 난 그때도 올케가 귀여웠다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또 닭살 돋는다. 너무 예쁜 말인데요, 근데. 그렇죠, 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물꼬를 또 꽃 피우는 꽃대고래 관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호선 전문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쉽긴 하지만은 저희 행복한 아침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